내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리본 이야기가 적힌 엽서를 받고부터였다. 난 그 뒤의 엽서부터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내가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 일이라. 성일, 신경숙. 오빠는 하루 중에 반을 명남씨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온 하루를 다 바치는지도 모르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도 병실 문이 열리면 빠르게 고개를 돌립니다. 한번 와주세요. 명남 씨가 오빠한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날마다 건조해지는 오빠를 보면서 느낍니다. 수술은 좋게 끝났습니다. 편지에 우표를 붙였다. 여자는 돌아설 때를 알지. 두 번씩이나 되풀이하던 오빠의 적막한 말이 떠올라 기분이 안 좋아졌다. 못났어 정말. 톡 쏘아 붙였지만 오빠의 등이 들판 같아 보여 눈시울이 따끔거렸었다. 그녀는 정말 약혼을 했을까? 전화로 해도 될 일을 일부러 편지로 하는 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약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가 병원 흰 벽에 무심하게 기대어 눈물 섞인 말을 하고 간 뒤 소식 없이 2주일이 흘렀다. 그 2주일 동안 오빠는 물리치료로 3년을 버텨온 디스크 수술을 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실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변함없었던 그녀를 탓하진 못하지만 때가 안 좋았다. 오빠가 병상에서 그토록 의지했던 그녀의 떠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마음을 긁었다. 몇 번 망설이다가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자료실까지 걸어오는 길이 동굴 속만 같았다. 다른 날이면 넉넉 잡아도 2시간이면 끝날 원고가 3시간이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추억의 노래 코너 꼭지는 남겨두고도 원고의 숫자를 써서 밀어둔 뒤 엽서를 묶어놓은 노란 밴드를 풀었다. 70여 통이나 되는 엽서들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책상을 가득 덮었다. 이 일도 마지막이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엽서 정리는 어제처럼 그제처럼 1년 8개월 전처럼 지겹고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노트 갈피에 끼워져 있는 사인펜을 꺼내려고 노트를 펼치다가 난 놀라며 노트 사이에 따로 끼워진 엽서들을 집었다. 따로 모아놓았던 전용수 씨의 엽서들을 차례대로 넘겨보다가 난 마치 중요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을 만난 사람처럼 성급하게 책상 위에 흐트러진 엽서들을 헤집었다. 오늘도 그 엽서는 없다. 발신인 난에 영등포구 신길 6동 우진아파트 6동 602호 전용수라고 또렷이 쓰여있던 엽서.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아들던 엽서가 벌써 열흘째 뚝 끊기고 있다. 습관이란 감정을 바꿔놓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처음엔 뭐 이런 사람이 했던 것이 엽서가 갑자기 뚝 끊기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궁금해졌으니까. 난 그동안 모아놓은 전용수 씨의 엽서 중에 열흘 전에 받았던 마지막 엽서를 책갈피에서 꺼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마을에서 쓸어 모은 양식거리를 마을 청년 몇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고 뒤에다 총을 겨누고 마을을 빠져나간 하루 만에 이번엔 푸른 철모의 병사들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 병사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붉은 완장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면 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들은 집집마다 수색에 나섰다. 실제로는 정의의 비명을 듣지 못했지만 정의가 얼마나 크게 비명을 질렀는가는 죽어서도 뜨고 있는 눈이 말해주었다. 난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도 무서웠지만 푸른 철모의 병사들도 무서웠다. 맞춤법에 상관없이 글자도 그 전의 엽서와 똑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여 있었다.
나는 정희라는 이름을 한참 쳐다보았다. 정희라는 이름과 함께 내게 질투를 가르친 것은 오빠였다. 어느 날 오빠는 등굣길에 우뚝 걸음을 멈추더니 뚝 위에 나를 남겨놓고 아래 풀밭으로 내려갔다. 저만치 아래 들딸기가 빨갛게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햇살이 오빠 바지 끝에서 반짝였다. 딸기가 달린 가지를 꺾다가 가시에 찔린 오빠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났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 오빠는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 중에서 두 알만 내게 건네주며 말했다. 나머지는 정이 갖다 주자. 전영수 씨의 엽서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정희라는 이름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이후로 한 장의 낡은 사진처럼 내 가슴에 끼어 있는 정희라는 이름. 그랬다. 내 가슴은 앨범이었고 정희는 사진이었다. 오래된 기와집 위에 이끼 같은 세월에 밀려 나는 정희의 얼굴을 하나의 선으로밖에 기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정희는 내게 고여있는 물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든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정희가 떠올랐다. 교회의 탑, 고드름, 먼 데서 구부러지는 길, 화병 속에 꽂혔다가 시들어가는 꽃. 바라봄의 끝에서 아지랑이처럼 정의가 떠오를 때마다 난 어깨에 힘이 빠졌다. 특히 햇살이 그랬다. 빛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생동감 있게 움직였던 것들도 붙박인 듯 보이고 그 비현실감 속으로 정의의 얼굴이 아무도 모르게 지닌 핀처럼 쿡 가슴을 찌르곤 했다. 한남동에 민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엽서에 적힌 신청곡을 음악 배정표에서 찾아보았으나 불행히도 그 여자의 신청곡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진행자는 다른 노래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미안한 생각이 들곤 했다. 이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러워져 버렸다. 진행자가 읽어줄 엽서를 간추려내고 있는데 누가 손바닥으로 뒤에서 눈을 가렸다. 간혹 당하는 일이라 놀라지도 않고 손바닥의 주인을 알아맞히기 위해 더듬었다. 반지가 잡히고 손가락은 길고 손톱은 짧다. 팔을 뒤로 돌려봤다. 긴 머리가 잡혀졌다. 이금주 씨, 최선을 다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어둠 속에서 풀려나온 먹먹한 눈시울이 따가워져 나는 이금주 씨를 마주보지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다. 김 PD가 찾던데. 그러잖아도 대충 정리하고 올라갈 참이었는데. 미스지가 그동안의 일을 너무 꼼꼼하게 열심히 해주어서 내가 편했는데 다시 자리가 생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하마터면 이금주 씨가 무한하게 큰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아냈다. 이금주 딴엔 꽤 준비한 위로의 말일 텐데 그녀의 억양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던 날 마이크 앞에서처럼 어색하게 흔들렸다. 미스지, 그럼 수고해. 김 PD가 일부러 내려보낸 것인가. 이금주 씨는 용건을 마쳤다는 표정으로 돌아섰다. 미스지, 늘 들어도 어색하다. 처음에 이금주 씨가 나를 미스지라고 불렀을 때 난 그냥 지나쳤다. 나보다 3살 많은 그가 미스지라고 부르리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기도 했지만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불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살던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이었다. 외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끊긴 곳이었다.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건 온통 산뿐이었다. 이장집 딸 정희 밖에는 내 또래의 친구도 없었다. 정희의 얼굴엔 늘 하얀 버짐이 피어 있었다. 나는 정희의 얼굴만 보면 자꾸 상여꽃이 생각나 슬퍼졌다. 전영수 씨가 보내온 첫 엽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날도 나는 습관적으로 엽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70여 통이나 되는 엽서를 읽어야 하는 일에 진력이 나 있었으므로 첫눈에 들어오지 않는 엽서는 뒤로 제쳐놓는 습관이었으니까. 전영수 씨의 틀린 맞춤법과 지렁이 기어가듯 휘어진 글씨를 보는 순간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 건너뛰려는데 정희라는 이름이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엽서는 하루에 70여 장 오고 있었지만 실제 방송에 사용되는 엽서는 30장 가량이었다. 그것도 사연이 발표되는 엽서는 10장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름과 주소만 읽혀지곤 했다. 그때 정이라는 이름 때문에 난 전용수 씨의 엽서 사연을 추억의 노래 사이에 맞추어 두었다. 추억의 노래 순서에는 두 곡의 옛 노래가 나갔는데 한 곡이 끝나고 다음 곡이 이어지는 사이에 그의 사연이 읽혀지도록 표시를 해두었었다. 그날 나온 추억의 노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다. 전용수 씨의 사연은 2번밖에 소개되지 않았다. 정희라는 이름이 적힌 비슷한 내용의 사연을 계속 소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전영수 씨는 계속 엽서를 보내왔다. 살았던 시대가 달라도 옛 노래를 들으면 그 시대의 분위기가 느껴오고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참 이상하지요. 오늘도 추억의 노래 2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엽서 정리를 마치고 추억의 노래 원고 꼭지에도 마침표를 찍고 원고와 엽서를 들고 자료실을 나오는데 뒤돌아보았다. 실증이 날 만큼 자료실은 조용했다. 정지되어 있고 닫혀 있고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이 뒷배경은 정물 같아 보였다. 칸막이 쳐진 자리마다 한 사람씩 앉아 원고 쓰는 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저들이 골몰에서 쓰는 저 원고는 곧 방송 진행자들의 입을 빌려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당연한 일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 그리고 습관처럼 1년 8개월이나 해왔던 일이 갑자기 전혀 알지 못했던 일처럼 낯설게 바라보아졌다. 마지막 원고 쓴 기분이 어때? 어떡하죠? 서운하지가 않네요. 그동안 지겨웠다는 뜻인가? 말 끝에 김 PD는 하하 웃었다. 그렇게 웃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인사이동과 개편에 의해 그는 전주로 내려가야 했다. 예감하지 못한 일이어서 그는 몹시 황황해했다. 미스 씨는 어떻게 할 참이야? 원고를 확인하고도 한참 후에야 김 PD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눅눅한 소리를 냈다. 난 창밖으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서로 열심히 했는데 프로가 아예 없어지다니. 마찬가지로 김 PD의 목소리는 눅눅했다. 창밖 풍경은 햇살이 잔뜩 젖어 있었다. 건물과 나뭇잎, 먼데 풍경들이 햇살 아래서 묘비처럼 하얗게 빛났다. 입술에 침을 수시로 발라도 금세 말라버리고 자꾸 떼어내도 또 생기는 마른 거스러미가 신경에 거슬려 떼어내다가 그만 피를 내고 말았다. 당분간은 간호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빠가 수술을 했거든요. 별로 좋은 일은 아니군. 노력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 말에 김 PD는 고개를 들더니 일부러 웃는 표시가 확 나게 또 하하 웃었다. 금세 다시 바싹 말라붙은 입술을 오므리다가 나도 따라 웃었다. 건조하게 튼 입술 살갗이 당겨지면서 또 피를 냈다. 상품 좀 정리해 주겠어? 되돌아온 것들이랑 남은 건 건넌방 상품 담당자에게 돌려줘 버려. 갖고 싶으면 미스 지도 하나 갖고. 어제 말씀하셨으면 리어카를 끌고 오는 건데. 내 말에 김 PD는 또 웃었다. 그 자신은 전주로 내려간다 해도 프로는 살아서 계속된다면 그는 지금처럼 침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10년도 넘게 이어져 오던 게 하필 내 손에서 끝날 게 뭐야. 그의 짜증 섞인 말에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대꾸하면서도 난 그것이 그의 자존심과
연결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그는 자존심을 몹시 상해했다. 되돌아온 상품들은 꽤 많았다. 처음부터 애청자들이 주소를 적을 때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상품을 보낼 때 잘못 기재되었거나 했을 터였다. 되돌아온 상품들을 담당자에게 넘겨주려고 정리하다가 멈칫했다. 영등포구 신길 6동 우진아파트 6동 602호 전용수. 이게 왜 되돌아와 있을까? 주소 내 수취인 불명. 열흘 전부터 엽서도 뚝 끊기더니 이사를 간 것인가? 그러나 상품은 한 달 전에 보낸 거였다. 주소는 분명 맞는데. 난 상품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잠깐 잊혀졌던 전용수 씨에 대한 생각이 센 물살처럼 다시 흘러들어왔다. 난 다시 한번 주소를 읽어내리다가 탄성을 지를 뻔했다. 우진 아파트라면 오빠가 있는 그 성모병원 근처가 아닌가. 왜 그걸 이제 깨달았을까? 오빠가 있는 그 병원에 자주 다녀왔으면서. 전용수 씨가 보내오는 엽서를 따로 보관해 놓을 만큼 그의 탄환 냄새나는 엽서에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으면서. 병원 뒤편의 그 회색빛 아파트가 그가 살고 있는 데라는 생각을 못하다니. 이상한 인연이군. 난 그의 주소와 이름이 쓰여 있는 포장지가 엉망인 상품을 따로 내놓았다. 햇살이 고즈넉이 내리쬐는 여의도 광장은 오늘따라 넓어 보였다. 드문드문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광장 끝과 끝 사이를 바람처럼 누비고 다니는 게 보이지만 다른 날에 비하면 한적한 편이었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지 않아도 여의도에 자리한 건물들은 왜 그렇게 안개 속이거나 그림 속 같은지. 층이 높은 빌딩일수록 더 그랬다. 매일 이 길을 가로질러 가는데도 순간적으로 밀려온 정적은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치켜뜨고 싶도록 섬뜩하고 진절이 나게 했다. 그 섬뜩함 속에는 어딘가에 깊숙한 곳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깊숙한 곳으로 물방울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섞여 있곤 했다.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내가 실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난 어제서야 알았다. 일찍 알려주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싱숭생숭 할 것만 같아서라는 게 김 PD가 늦게 알려준 이유였다. 그의 배려대로 싱숭생숭할 틈이 없어 좋긴 좋았다. 거기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까지 당분간 오빠를 간호해야 한다는 일까지 있으니까. 난 전용수 씨에게 전해졌어야 할 상품을 든 팔에 힘을 주었다. 싱숭생숭할 틈은 없었지만 섭섭해할 틈은 있었다. 사람에게 늘 하던 일을 그만두게 할 때는 갑자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는가. 갑자기 생긴 좋은 일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좋지 않은 일에 무방비라니. 전용수 씨에게 되돌아온 상품을 병원 가는 길에 직접 전해주겠다고 하자 미스지 최신부에 취직하지 그래. 김 PD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었다. 광장에서 보면 하늘도 비현실적으로 넓어 보였다. 푸른 도화지를 이음새도 없이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고 있으면 뭔가 밀려올 때가 있었다. 그리움 같은 것이. 전용수 씨의 정의와 나의 정의. 살았던 공간도 환경도 다르고 느낌도 달랐다. 같은 건 이름뿐이었다. 그런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우습고 터무니없게도 난 전용수 씨가 만나고 싶어졌다. 상품을 내가 직접 그에게 전하는 일은 1년 8개월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써왔던 원고의 마침표처럼 생각되어졌다. 길을 나서자 그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즉흥적이 아니었네 싶게 중요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무엇이 나를 자꾸 그에게 가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언젠가 한번 그를 만나보리라 생각했던 사람의 기분이 되어 있었다.
5월이었다. 그날도 계집애는 머리를 묶어 올리고 분홍 리본을 달고 있었다. 계집애는 소년 등에 얼굴을 파묻고 하늘을 보고 있었다. 햇살이 눈에 부시듯 눈을 감고 벌판의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햇살이 우리의 하굣길을 더욱 무료하게 했다. 조금 쉬었다가 가자. 계집애를 등에 업은 소년이 조금 지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는 계집애를 바라보았다. 저기로 가서 쉬자. 남빛을 먹인 듯한 하늘이 계집애의 검은 눈 속으로 넘쳐났다. 우린 당고갯째 비탈길을 내려와 무덤 2개가 내려다 보이는 평지로 갔다. 평지 아래론 푸른 보리밭이 성당 같은 분위기로 펼쳐져 있었다. 그 보리밭 속으로 소년과 오빠는 미끄럼을 타듯 내려갔다. 나는 뚝 위로 벌렁 들어누웠다. 당고갯째 언덕배기에 쭉쭉 늘어진 아카시아 꽃잎들이 하얗게 펄럭이고 있었다. 심심해진 내가 계집애의 등을 두드리며 손가락으로 아카시아를 가리키자 계집애가 그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흰 얼굴, 흰 블라우스, 분홍 리본이 내 눈 속으로 잠겼다. 흰 얼굴과 흰 블라우스는 차츰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내 눈 속으로 자꾸만 들어오는 것은 계집애 머리에 달려있는 리본이었다. 광장을 가로질러 건널목 앞에 서자 푸른 등이 빨간 등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걸음을 멈추고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100m 남짓 사이를 두고 반대편에도 낯선 얼굴들이 무리지어 모여서서 이 편을 건너다 보고 서 있다. 작은 여자아이 둘이 손을 꼭 맞잡고 소곤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두 아이의 티 없는 웃음소리가 이 편까지 들렸다. 한 아이의 곱게 따내린 머리끝에 방울이 흔들렸다. 전용수 씨는 어떤 사람일까? 저만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일까?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아침이면 소일거리를 찾아 남산을 오르내리는 조금은 쓸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도.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던 날, 난 어머니의 한 벌뿐인 한복 빨간 옷고름을 잘라서 정희에게 리본을 만들어 주었다. 정희가 내게 가져온 찐감자 3알의 보답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닌 크게 역정을 냈다. 어머닌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 곁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면서 짧아진 옷고름 끝을 갈무려 바느질을 하셨다. 봉창으로 새든 달빛이 어머니를 하얗게 비쳤다. 전용수 씨의 리본 이야기는 내게 파문이었다. 내가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리본 이야기가 적힌 엽서를 받고부터였다. 난 그 뒤의 엽서부터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내가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 일이라. 어느 순간엔가 깜빡. 그렇다. 기이하게도 어느 한순간 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전용수 씨의 정의와 나의 정의가 넓은 데로 흘러드는 물 같다는. 신호등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맞은편 두 아이를 비롯한 사람들은 때를 지어 내가 서 있던 자리로, 나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네들의 자리로 교차하는 사이 난 두 아이들을 돌아다 봤다. 어깨 동무를 하고 총총히 광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가 깜빡 멀어져 갔다. 보리밭에서 올라온 오빠의 손에는 보리필이 2개가 쥐어져 있었다. 볕에 그을린 건강하고 까만 손으로 오빠는 보리피리를 계집애에게 건네주었다. 불어보렴. 오빠의 손에서는 잘 모르겠더니 계집애의 손에서는 보리피리가 파랗게 빛을 냈다. 이렇게 부는 것이라는 듯 오빠는 먼저 피리를 입술에 대었다. 오빠의 입술에서는 음정이 고르지 않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집애도 오빠가 하는 대로 보리피리를 입술에 갖다 댔다. 얼굴이 창호지 같아서 계집애의 입술은 유난히 붉었다. 힘을 주어 불었으나 계집애의 피리에서는 바람 새는 소리만 났다. 이렇게 불면 돼.
오빠는 피리 아랫구멍을 계집애의 새끼손가락으로 반쯤 가려주었다. 계집애의 손가락은 눈부시게 휘었고 오빠의 것은 검게 반짝였다. 오빠가 시키는 대로 계집애는 다시 피리를 불었다. 연한 소리가 나왔다. 계집애는 신기하다는 듯 입술에서 피리를 떼고 찬찬히 살폈다. 리본이 계집애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 나도 만들어줘. 오빠의 등을 밀었다. 오빠는 다시 소년이 있는 보리밭으로 뛰어내려갔다. 오빠와 소년이 감추어진 보리밭이 한 차례 흔들리더니 종달새 한 마리가 푸드득 하늘로 날아올랐다. 계집애는 피리를 불면서 종달새가 날아가는 쪽을 오래 바라보았지만 난 계집애의 리본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우진 아파트로 가는 114번 버스는 다른 노선 버스가 7대나 지나가고 나서야 어정어정 왔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난 어떤 약속에 늦기라도 한 사람처럼 조바심을 냈다. 버스 안은 비교적 한산했다. 앞자리도 비어 있었으나 맨 뒷좌석에 앉았다. 버스는 출발하자마자 급정거를 했다. 앞차와 간격이 좁았던 모양이었다. 아래턱이 앞 의자 바지에 떠받쳐 얼얼해 왔다. 또 이상한 생각이 든다. 어쩌면 전용수 씨가 2달 전부터 나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는. 차창 밖에는 스웨터를 벗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햇살이 차츰 잎이 피기 시작하는 플라타나스 위에서 반짝거렸다. 난 가방을 열고 엽서가 끼어있는 노트를 꺼냈다.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은 무척 초조해 하였다. 그들은 지친 듯 어깨를 내려뜨리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두른 붉은 완장만 보면 몸을 사렸다. 그들은 정인의 집을 빼앗아 버렸다. 정인애가 마을에서 집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어진 정인애는 우리 집 뒷방으로 몸만 옮겼다. 정희와 나는 매일 함께 있게 되었다. 소년의 모습이 보이다가 오빠의 모습이 보이다가 둘 다 푸른 보리숲에 가려버리기도 했다. 난 뚝길에 다시 벌렁 누워버렸다. 까슬한 풀잎에 싸한 여운이 등에 뱄다. 계집애는 다시 보리 피리를 입술에 갖다 댔다. 하늘이 너무 맑았다. 눈을 감았다가 뜨고 떴다가 감기를 몇 번 되풀이하고 나서야 하늘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내 주변으로 계집애의 서툰 피리음이 풀잎들을 깨우며 지나갔다. 피리를 좋아하는구나. 계집애 쪽은 보지도 않고 난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우리 오빤 대피리도 만들 줄 알지. 대피리는 보리피리 같지 않아. 소리도 잘 나고 단단해서 부서지지도 않아. 계집애의 검은 눈빛이 내게로 향했다. 분홍 리본이 자꾸만 내 눈 속으로 감겨 들어왔다. 볕이 좋았던 날 정희와 나는 어른들 몰래 정희 집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으로 갔다.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은 정인의 한 마리뿐인 돼지를 통째로 굽고 있었다. 정인은 나를 빤히 쳐다보며 울상을 지었다. 매운 연기가 마당을 넘어서 정희와 내가 앉아있는 뒷산까지 넘어왔다. 답답한 듯 정희는 자꾸 가슴을 쳤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벙어리였다. 갑자기 정희가 내가 만들어준 리본을 풀었다. 돼지를 굽고 있는 사람들의 팔과 리본을 가리켰다. 색깔이 같다는 뜻이었다. 정희는 리본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대피리는 더 고운 소리가 난다. 난 몸을 일으키고 계집애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계집애가 몸을 움츠렸다. 어깨를 둥글게 모은 계집애의 낯빛에 실핏줄이 파랗게 드러났다. 대피리는 만들기가 힘들어. 우리 오빤 아무에게나 그걸 만들어주진 않아. 계집애는 손에 쥐어진 보리 피리를 내려다보았다. 무엇이 서운한 표정이었다. 네 리본을 나에게 주면
오빠더러 너에게 대필이 만들어주라고 할게. 계집애가 눈을 아래로 내리떴다. 거무스름하게 눈 그늘이 졌다. 싫으면 그만둬.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집애의 리본을 달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아른거렸다. 운동장을 달릴 때는 분홍 리본이 내 머리에 찰랑거릴 테고 교실에서는 뒤에 앉은 아이가 리본을 탐내며 부러워하겠지. 정희는 겁이 많았다. 개가 짖는 소리에도 놀랐고 별똥이 산마루를 가로질러 가는 것도 무서워했다. 그런데 정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소리가 들렸다. 정희뿐 아니라 나도 그 소리는 무서웠다. 어른들은 밤이 깊도록 수군거렸다.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온 지 엿새 만이었다.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 계집애가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리본을 풀었다. 계집애의 머리는 안에서 또 한 번 고무줄로 묶여 있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진 않았다. 계집애는 내게 리본을 내밀었다. 난 계집애의 마음이 달라질까봐 빠르게 손을 내밀었다. 오빠가 너에게 대피리를 꼭 만들어줄 거야. 부풀어 오른 내 가슴이 뛰었다. 계집애는 리본이 풀려 헐렁해진 머리를 매만졌다. 난 모른 채 하고 다시 풀밭에 누웠다. 보리밭에서 보리피리를 한 줌이나 만든 오빠와 소년이 뚝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총성이 들리자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들은 갑자기 포악해졌다.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양식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모아진 양식을 정희 오빠를 비롯한 청년 몇 명에게 짊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쫓기듯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내 손을 이끌고 어딘가로 가자는 손짓을 했다. 정희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솔숲이었다. 배가 너무 고팠다. 마을 사람들을 따라 우리도 소나무 껍질을 벗겼다. 그날 서산의 해가 5자쯤 남아있을 때 계집애는 소년의 등에 업혀 우리 집으로 왔다. 오빠가 대문을 안에서 당겨주었다. 이쪽으로 내려놓아라. 아버진 여느 날처럼 무표정하게 소년을 향해 말했다. 소년은 아버지 앞에 계집애를 내려놓고 마루로 나왔다. 방 안에서 계집애의 작은 한숨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버진 많은 사람들에게 주사를 놓아 병을 낫게 했지만 계집애만은 예외였다. 나아지진 않고 오히려 학교도 없고 다녀야 할 만큼 나빠만졌다. 계집애는 조금만 걸어도 숨차했고 괴로워했다.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들렸다. 소년이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계집애를 데리고 나왔다. 여기 잠깐 앉았다 가자. 계집애는 소년이 시키는 대로 마루에 앉았다. 철도길 갈까? 오빠가 제의했다. 소년이 계집애를 바라봤다. 계집애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발을 신은 소년이 등을 내밀었다. 조금 걷고 싶어. 안 돼, 숨차잖아. 그래도 조금만. 계집애는 누구에게도 아닌 저 혼자 소린 듯 낮게 중얼거렸다. 소년은 그런 계집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대문을 나섰다. 새끼를 뵌 메리가 누런 꼬리를 흔들며 우리 뒤를 따라왔다. 우린 철독 맞은편 논둑에 자리를 잡았다. 굵지 않은 포플러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소년은 나무에 계집애를 기대게 했다. 여기저기 페랭이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제비꽃도 피었을 법한데 뚝에는 온통 페랭이꽃 뿐이었다. 이뻐라. 계집애는 메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황금빛 털에 얼굴을 묻었다. 메리도 계집애가 주인이나 된 듯 계집애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계집애와 메리 위로 햇살이 가루로 부서질 것처럼 투명했다. 메리야, 메리야. 메리를 부르는 내 높은 목소리에 소년과 오빠가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오빠의 눈빛이 강하게 굳어 있었다. 오빠가 화가 났을 때 저런 눈빛을 한다는 걸 난 알고 있었다. 정이 개야? 우리 개지. 난 오빠를 향해 톡 쏘아붙였다. 소년이 일어섰다. 계집애 등 뒤로 가서 계집애의 몸을 일으켰다. 집에 가자. 싫어. 계집애는 소년의 손을 완강하게 뿌리쳤다. 메리가 컹컹 짖었다. 소년이 다시 계집애의 몸을 일으켰다. 개울물 소리에 섞여 기적 소리가 들렸다. 가자니까. 싫단 말이야. 왜? 오빤 맨날 나를 병신 취급해. 난 이제 안 아프다고. 뛸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봐. 계집애가 발딱 상체를 일으켰다. 포플러 잎새가 떨어져 아래로 굴렀다. 계집애는 똑바로 일어서서 소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계집애의 얼굴은 나무 그림자가 어려 어두웠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계집애는 뚝길을 달려 철길을 건너갔다. 안 돼, 메리! 때는 이미 늦어 있었다. 컹컹 험한 소리로 짖어대며 계집애를 뒤쫓아간 메리를 기차가 삼켜버렸다. 서쪽 하늘에 해가 걸쳐 있었다. 기차가 멎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 속에 흰 적삼을 입은 아버지도 있었다. 다행이요. 사람은 아니구만. 피비린내를 맡으며 난 발딱 일어섰다. 철독을 건너갔다. 밭둑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계집애의 앞자락을 휘감쳤다. 너 때문이야. 계집애는 파랗게 질려 바들바들 떨었다. 석양이 붉었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우리 메린 곧 새끼를 낳을 거란 말이야. 계집애는 공포에 질려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눈 속에 가득 괴어 있었다. 내 윽박에 주춤거리던 계집애는 어깨를 들먹거리다가 다리를 쭉 뻗고 까무라쳐 버렸다. 달려온 건 소년이었다. 소년은 날 쏘아보고는 계집애를 들쳐 업었다. 계집애의 흰 블라우스 등에 페랭이 꽃이 짓이겨져 꽃물이 져 있었다. 리본 없는 계집애의 허전한 머리 끝에도. 시계를 보았다. 4시가 지나 있었다. 지금쯤 진행자 이금주 씨는 스튜디오 안에서 음악을 틀거나 엽서를 읽어주거나 원고를 읽고 있을 것이었다. 전용수 씨는 왜 하필이면 이 프로로 엽서를 보냈을까? 진행자의 목소리에 반했을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진행자의 목소리뿐이니까. 메리가 죽은 북새통에도 오빠는 대피리를 만들었다. 계집애가 대피리를 갖고 싶어 한다고만 말했을 뿐 난 리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오빠에게 미안했지만 난 6학년이 아니어서 리본을 갖고 싶은 내 마음을 오빠에게 잘 전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등굣길에 오빠는 밤동안 만든 대피리를 책가방에 넣었다. 그런데 계집애네 대문간에는 소년이 혼자 우릴 기다리고 있다. 정희는 아파. 전에보다 더 많이. 소년은 책가방을 바꿔들고 시무룩하게 먼저 걸음을 옮겼다. 오빠와 소년 뒤를 따라 걸으면서 주머니에서 리본을 꺼내보았다. 간밤에 너무 많이 만지작거려 리본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난 오빠가 볼까봐 얼른 리본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안내양이 가리켜준 우진 아파트 앞에서 내렸는데 내 첫눈에 들어온 건물은 우진 아파트가 아니라 태양백화점이었다. 건물 꼭대기에 세워진 말끔한 시계탑과 6층 건물 기둥을 장식한 대리석이 새로 들어선 건물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계탑의 바늘은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우진 아파트 건물로 들어서면서 난 오빠가 있는 병원을 쳐다보았다. 내 편지를 받기 전에 그녀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빠 곁으로 돌아와 있었으면. 아파트 옆 벽면엔 동수가 적혀 있었는데 입구 쪽이 1동인 걸 보니까 6동은 더 걸어야 할 것 같았다. 겉보기와는 달리 아파트 안 상가는 알뜰하였다.
유리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화원 안엔 국화를 중심으로 여러 종류의 꽃이 진열되어 있었다. 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걸로? 이 꽃 이름은 뭐죠? 프리지어. 그걸 쓰시게요? 안개하고 섞어서 한 다발 만들어 주세요. 여인은 안개꽃과 프리지어를 하얀 종이에 보기 좋게 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집애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가 소년에게 계집애의 안부를 물으면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늘 똑같은 대답만 했다. 아퍼. 전에보다도 더 훨씬. 날이 갈수록 소년의 대답은 힘이 없어졌다. 내 귀에는 훨씬이라는 말의 뒤끝이 오랫동안 남아있곤 했다. 계집애가 보이지 않은 지 보름이 더 지난 어느 날 오빠는 하굣길에 소년에게 대피리를 꺼내주었다. 정이 갖다 줘. 오빠를 바라보는 소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소년은 발길로 돌멩이를 걷어찼다. 전할 수 없게 됐어. 왜? 우린 걸음을 멈추었다.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우리 셋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잠깐 돌았다. 왜냐니까? 오빠는 피리를 들고 선 채 소년에게 대답을 재촉했다. 오빠의 눈빛엔 초조한 빛이 넘쳐났다. 큰아버지가 서울로 데려갔어. 서울로? 언제 오는데? 소년은 하늘을 봤다. 그의 눈에서 금세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다. 나도 덩달아 하늘을 봤다. 새털 구름이 떠 있었고 솔개 한 마리가 둥근 원을 그리고 있었다. 몰라. 솔개가 우리 머리 위를 떠나지 않고 몇 바퀴 빙빙 돌 때 소년이 한마디 덧붙였다. 아버진 정의가 오랫동안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했어. 오빠의 손에서 신장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둔탁한 대피리 소리를 들었다. 난 막 뛰었다. 어디선가 할아버지 제삿날에나 맡을 수 있는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다리를 건너가는 내 몸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다. 개울까지 정신없이 뛰어왔을 땐 머리까지 핑 어지러웠다. 난 주머니에서 계집애 리본을 꺼냈다. 물살이 센 곳을 향해 힘껏 던졌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리본이 떠내려가는 물 위에 내 윽박에 못 이겨 계집애가 바둑에 쓰러지고 페랭이 꽃이 짓이겨지고 달려온 소년이 나를 쏘아보는 모습이 어렸다. 계집애의 흰 블라우스 등 뒤에 얼룩져 있던 페랭이 꽃물이 나를 푹 주저앉게 했다. 602호 앞에 서서 계속 벨을 눌렀다.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다. 6번째 벨을 다시 눌렀다. 뻐꾸기 소리가 문 안쪽에서 고적하게 울려 퍼졌다. 꽃과 상품을 한 손에 모아들고 이번엔 손으로 두드려 봤다. 그래도 기척이 없다. 난 602호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602호였다. 10번만 채우고 돌아가기로 하자. 서둘지 않고 다시 7번째 벨을 눌렀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동정만한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아파트 안은 캄캄했다. 난 갑자기 쓸쓸해졌다. 10번째라고 마음속으로 세면서 마지막 벨을 길게 눌렀다. 벨소리가 그치기 전에 계단을 내려왔다. 누굴 찾아오셨나요? 6동 입구를 나서려 할 때 올라갈 때는 비어있던 수의실에서 수의가 유리문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602호 전용수 씨 찾아왔는데요. 602호라뇨? 여기가 6동 아니에요? 6동은 맞습니다만 이 아파트 건물은 전체가 5층 건물이에요. 6층은 없는데요. 네? 난 그만 아연해져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이상도 한 일이다. 6동 전체가 불이 켜져 있었다. 내가 방금 초인종을 누르고 들여다봤던 불 꺼진 집은 보이지 않았다.
난 어느 집 초인종을 누르다가 온 것일까? 분명히 602호였는데 난 잘못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총총히 걸음을 옮겼다. 돌아다 보니 수위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난 황급히 걸음을 다시 옮겼다. 이렇게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난 다시 엄숙한 수위에게로 갔다. 들고 있던 전용수 씨 상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곳에 전용수라는 분이 안 계세요? 내가 3년째 육동을 맡아온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리본은 떠내려가기 싫은 듯 냇가 주변을 맴돌다가 센 아랫물살을 타고 흘러갔다. 난 얼굴을 들고 다리 쪽을 바라보았다. 다리 저쪽에서 오빠가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오빠의 뒤로 가물가물한 아카시아 꽃잎이 부질없이 떨어져 내렸다. 4학년이었던 내가 6학년이 될 때까지, 그 마을을 아예 떠나올 때까지 계집애는 서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육동 입구 슈퍼마켓 앞 빨간 우체통 앞에서 난 걸음을 멈추었다. 가방에서 전용수 씨의 엽서가 담긴 노트를 꺼냈다. 엽서 한 장이 땅으로 툭 떨어졌다. 엽서들을 모아 우편함에 넣었다.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한 불빛에 떨어진 엽서의 글자가 보였다. 푸른 철모의 병사들이 우리 집을 수색할 때 말 못하는 정의가 가만히로 엮은 변소에서 오줌을 누고 있었다. 이 안에 아무도 없지? 내가 말릴 틈도 없이 푸른 철모의 병사는 붉은 완장이 남겨놓고 간 죽창으로 변소 안을 쑤셨다. 정의의 주머니 안에서는 내가 준 어머니 옷고름으로 만든 리본이 나왔다. 병사들이 무서워. 전용수 씨의 마지막 엽서까지 우체통은 꿀꺽 삼켰다. 머리가 묵지근했다. 태양백화점 시계가 6시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쯤 진행자는 끝인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오빠가 있는 병원 옥상 십자가에 초록빛 불이 켜지고 있었다.